문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때 당시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없는가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바로 이 군대들이, 일본의 군대들이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해가지고서 진격하라고 계속 명령만 내려요. 명령을 내리는데 문제는 일본군은 그때 당시에 더 이상 진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경상도 각 지역에다가 자기네들이 장악했었던 경상도 각 지역에다가 일본식의 성을 쌓습니다. 지금도 그 일본식의 성들이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울산성이라든가 같은 것도 현재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고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무리 명령을 낸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본으로 돌아가면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죽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불쌍하게 경상도 지역에서 이제 완전히 박혀가지고서 시간만 보내는 것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당시에 바로 이 종로연합군은 이후에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가토 이연마사가 지키고 있었던 울산성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울산성에서는 말 그대로 이 종묘연합군을 향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고전을 했는데, 나중에 남쪽에 있었던 다른 일본군이 도와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묘연합군은 다시 한번 후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더 이상 일본군은 진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명나라의 경우에도 당시에 수군이 바로 이순신의 군대와 같이 만나가지고서 이제 작전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이에요. 네, 동그라미 한번 보겠습니다. 휴전협상 결렬로 재침, 정유재란 빈칸에 적어주겠습니다. 정유재란. 네, 조선의 군비확충 밑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명예 공종, 우리나라가 도와줬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명예 공종, 오른쪽에다 이제 직산전처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순신자들, 동그라미 3번, 이순신자들의 명량대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야욕만 컸고 능력은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드디어 늙어서 죽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늙어서 죽게 되자 드디어 일본군은 자기네들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조선 땅 이제 떠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히 조명연합군, 그 중에서 특히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요놈들이 떠난다고 하는데 순순히 보내주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괴롭혔던 놈들이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괴롭힐게, 집에 갈게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잘 가 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순신의 함대가 특히 철통같이 당시에 이렇게 제일권을 다시 한번 장악을 해가지고서 이들이 이 일본으로 후퇴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됩니다. 마치 콜라를 엄청나게 흔들었는데, 그런데 뚜껑이 너무 세가지고서 이것이 흔들어도 이게 통 하고 터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일본군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네들이 후퇴를 하고 싶으니까 고민하다가 이순신한테 많은 양에 해당되는 재물을 갖고서 바로 이제 갖다 바쳐가지고 제발 우리가 집에만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갖다 바쳤었던 그런 뇌물을 그대로 다시 반납하면서, 이거 우리 백성들에게 니네들이 뺏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나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되니? 니네들 목숨 내놓고 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바로 이 왜군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순신과 같이 공조를 하기로 했었던 명나라 수군대장 진리를 찾아갑니다. 진리를 찾아가가지고서 그에게 바로 이제 그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발 우리가 지금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진리는 이 뇌물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해버렸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순신의 함대는 철통까지 지키고 있는데 진린의 함대가 당시에 일부 이제 군대를 거두어가지고서 왜군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겁니다. 그 결과 왜군들이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기 일부 직전인 상황이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었던 이순신은 진린을 바로 찾아가가지고서 이거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우국의 그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충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당시에 진리는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의 그런 논리에 밀려가지고서 바로 이제 수군에 대한 통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순신에게 이제 맡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순신은 바로 이 진린의 함대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바로 도망을 가고 있었던 일본의 함대를 향해 가면서 이제 공격을 하러 가게 됐던 것이죠. 몇백 척이 넘었었던 그 일본의 함대들이 있었었는데요. 당시에 조명연합군은 자기네들이 동원할 수 있었던 그런 대부분의 그러한 함대를 동원해가지고서 그 도망가고 있었던 이 일본군의 함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전멸 지점까지 밀어붙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근데 이제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지금도 설이 되게 많이 있긴 한데 선조가 너무 미워하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순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순신이 스스로 갑옷을 벗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그때까지 입고 있었던 갑옷을 벗어버리고 아직까지도 각 지역 각곳에서 막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군대를 열심히 독려한다는 의미로 스스로 북을 빵빵 치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바로 일본군에게 공격을 하라고 공격의 명령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어떤 한 일본 병사가 바로 이순신을 향해 가지고서 조총을 겨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탕! 하고 발사됐을 때 이순신은 그만 이 총알을 맞고서 바닥에 쓰러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이순신의 그 조카였던가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 이순신에게 울면서 이제 일어나 정신 차리시라고 막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이순신은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 명량 이거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선조가 수군을 버리고서 바로 군대로 그 육군으로 와가지고 육지에서 싸우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수군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애착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때 당시에 이 조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는 모습을 방패로 갈아달라 라고 하면서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니 그러니 바로 네가 내 옷을 대신 입어가지고서 군대를 독려를 해가지고서 일본군과 싸움을 벌여라 라고 얘기했고 이 전투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조선군은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에게 완벽하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를 일컬어서 사실상 거의 마지막 임진왜란의 거의 맨 마지막에 일어났던 전투였던 바로 노량해전이라고 하죠.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해가지고 이걸 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당시에 해전이 끝나고 나서 진리는 이순신에게 와가지고서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하면서 이순신을 축하하려고 했었으나 그러나 이순신이 이때 당시에 전사한 것을 알게 된 나머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고 나중에 명나라 황제까지도 이순신에게 단독적으로 이제 그 벼슬까지 내려주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순신의 그런 무공을 엄청나게 치하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을 계기로 전란이 종전이 되었었고 이것이 바로 이 노량해전이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노량해전.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그럼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조선 전쟁에 승리했죠. 근데 그게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승리입니까? 말 그대로 상처밖에 안 남았었던 승리였던 것이죠. 즉 농경지가 완벽하게 황폐화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농업국가가 농경지가 황폐화됐어요. 그럼 그게 뭐 먹고 살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엄청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였냐면 조선정부가 명나라에게 쌀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명나라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조선에다가 쌀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는 당시에 막대한 양의 은을 갖고 와가지고서 조선에서 이제 군대에게 먹일 수 있는 쌀을 사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쌀을 사고 그 다음에 자기 명나라 병사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식량 같은 것을 사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 다음에 명나라
병사들이 전투를 벌이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배불리 좀 먹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기록에만 실제 이랬을 명나라 병사들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장군이 베푸는 그런 잔치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술 마시고 고기 뜯고 막 이렇게 하다가 술을 너무 취해가지고서 밖에 나와가지고서 거기서 정말 오바이트를 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오바이트를 한 다음에 지나간 명나라 병사가 사라진 다음에는 바로 그 주변으로 조선인들이 잔뜩 몰려왔대요. 왜? 그 오바이트 한 것을 먹으려고. 여러분들. 즉, 오바이트? 정확히 얘기한다면, 바로, 토한 것을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나라 병사들이 봤을 때도, 조선 사람들 완전 다 그짓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얘네들을 구휼을 한다고, 자기네들이 갖고 왔었던 식량 중에 일부를 갖고 와가지고서 이것을 그냥 주면은 백성들이 이제 쌀이 금방 없어지니까 이걸 또 묽게 만들어가지고 죽으로 만든 다음에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있으면 그 백성들에게 일정 정도씩 계속해서 나눠주는 구휼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사람들이 다 먹지도 못했을 뿐더러 왜? 그렇게 해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는 이게 보급이 안 됐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이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이제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게 되자 그러자 바로 그 다음날이면 그 사람의 살덩어리들이 전부 다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없어졌대요. 뭐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 백성들은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일본군에게서 잡혀서 죽은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 명나라 병사들에게도 명나라 병사들의 행패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다고 했었죠. 거기다 또 한 가지, 일본 놈들은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서 자기네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그 다음에 각종 기술자, 대표적으로 이제 도자기 기술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납치해 갔어요. 그렇게 해서 납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그냥 납치해가지고서 아예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이 유럽까지 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게 되자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 숫자만큼 조선의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자 동감 1번 적겠습니다. 농경지 황폐화. 동감 2번 바로 인구 감소, 전쟁이라든가 학자라든가 기술자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감이 3번 조선은 바로 이런 식입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은 착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전부 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도덕적인 사람들을 만들려고 한다면 바로 도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서 바로 이 세상을 전부 다 그 사람들 전부 다 도덕적인 사람들을 만든 다음에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로 도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간주했었냐면 유학자들, 양반으로 간주했던 거예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반들은 바로 일반 백성들에게는 스승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 관계 중에서 이 양반의 말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양반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었던 일반 평민들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천민들로 나뉘어져 있었던 조선의 신분제도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걸로 통해 가지고 사회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그런데 전쟁이 터졌을 때에 그때에 일본군과 싸우는 데 있어서 양반이 더 잘 싸울까요? 아니면 일반 평민이 더 잘 싸울까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본 놈 잡아서 죽이면 그게 더 잘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공로를 세우는 것은 양반, 상민, 아니면 천민 이런 건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공로를 많이 세웠단 말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노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놈들하고 싸워가지고서 일본 놈을 죽인 다음에 노비 몇 개 갖고 하면은 바로 이 노비가 순식간에 노비에서 이제 해방이 돼요. 해방이 돼서 일반 평민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되게 많은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게 일본 놈들 죽이면은 그러면은 바로 노비였는데 이제 양반으로까지는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관직까지 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빈칸이 적혔습니다. 전공으로 인한 신분 상승이 되게 많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바로 전쟁 중에서 이 정부가 군대가 이제 그 식량이 없잖아요. 식량이 없다 보니까는 식량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정력 자체가 완전히 일본론 때문에 이제 붕괴가 됐으니까 바로 정부가 바로 백성들에게서부터 이 뭐라고 할까 식량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백성들에게 기부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백성들이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량도 없는데 정부에게 기부를 하겠습니까? 때문에 바로 이 조선 정부는 백성들에게 이른바 공명첩이라고 하는 관직을 내리는 첩지를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이라고 하죠. 이 임명장에 관직을 임명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비어져 있는 바로 이 첩지를 일컬어서 우리는 공명첩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명첩을 백성들에게 판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팔아가지고서 어떻게 팔았느냐? 쌀을 몇십 가마, 몇백 가마 이렇게 국가에게 기부를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존재는 하지 않지만 관직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품계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많이 이때 당시에 주게 되면은 실제로 무관으로 아예 임명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정말 많이 내면은 아예 문관이긴 하지만 말단이긴 하지만 문관으로 임명해주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양반의 보통 서자라든가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관직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문과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양반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문과 시험을 아예 보이지 못하게 했었고 그런데 양반들이 바로 이 기회를 노려가지고서 자신들의 자식들을 바로 이제 그 양반으로 시켜주기 위해 자신의 그 서자들을 양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많은 양의 그런 해당하는 그런 돈들을 국가에다 갖다 바쳐가지고 자기 자식들 서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양반으로 만든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양반뿐만이겠습니까? 돈 많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그런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죠. 때문에 동그라미 4번 공명첩 동그라미 4번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이제 남발하게 됩니다. 왜? 국가제도는 그만큼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선의 바로 이 신분제도 자체는 완전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전 초에 노비들이 노비문서를 관장하는 경복궁의 장혜원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불태워버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비문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노비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 노비들이 대거 많이 해방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선의 신분제도 자체는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바로 각종 문화재가 소실되고 약탈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서 문화재도 소실되고 신분제도 동요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문이 망해요. 망하고 나서 일본의 영원한 제2인자였었던 센카쿠 시대의 일본 전국 시대의 3대 영웅 중에 한 명이었었던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일본 정권의 제2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른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의 세력을 밀어내고 자기가 일본 전역을 장악한 다음에 지금의 일본의 수도가 어디죠? 여러분들? 바로 도쿄죠. 도쿄에다가 바로 수도를 정하고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다가 수도를 정하고 이른바 자신만의 무신 정권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에도막부라고 하죠. 이 에도막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조선 정부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 화해합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는데 화해하고 싶겠습니까? 절대 화해 안 하겠죠. 근데 이놈의 에도막부가 뭐를 좀 썼습니다. 계속해서 조선 정부에 우리 화해합시다 하면서 조선에서부터 끌고 갔었던 일부 사람들 중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화해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두 명씩 보내주는 거예요.
조선에다가 사시는 분들 때마다 이렇게 해서 조선에게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을 이제 다시 데려올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이들을 이제 다시 데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일본과 화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하지만 그 시대에 누가 바로 일본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협상을 벌이겠습니까? 평화 협상을 벌이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부 다 안 가려고 했는데 이때에 바로 멋있게 짠 하고 등장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스님, 대표적인 스님이었던, 승정을 이끌었던 분이었던 바로 이 사명대사가, 유정이라고 하죠. 이 사명대사가 바로 선조의 정권을 받아가지고서 일본에 건너와서 한 7,000명, 8,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조선인을 이때 당시에 실제로 다시 데려오고, 조선으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그런 이제 그 화해를 확실하게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 플러스 이후에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마쿠에서 최고 우두머리인 사람을 이제 쇼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쇼군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조선 정부는 거의 정기적으로 일본에다가 쇼군으로 즉위한 거 축하한다고 하는 사절을 보내게 돼요. 이 사절을 읽어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조선 통신사라고 합니다. 이 조선 통신사, 빈칸에 적겠습니다. 통신사, 조선 통신사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일본과 국교 정상화 조선 통신사, 이건 넘버링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동감 1번 아까는 얘기했다시피 바로 에도마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미치겠습니다. 동감 1번 에도마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한 전국 통일. 동감 2번 문화발전, 약탈 문화재와 납치 기술자 등을 이용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문화재들을 일본은 약탈을 해갔어요. 거기다 플러스 도공과 같은 그런 기술자들을 되게 많이 이제 납치를 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제대로 된 자기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가 있는데, 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장독대 비슷한 것을 이제 장독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옹기 이런 것 같은 게 보통 이제 이것을 도기라고 얘기하고, 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자, 청자 같은 것을 이제 자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도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일본의 경우에는 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는데, 조선의 바로 이 사람들을, 조선의 도공들을 이때 당시에 일본 놈들이 전부 다가 끌고 가가지고서 일본에서 이 도자기를 생산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일본이 이것을 점차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서 당시 전 세계에 도자기 문화를 이끌고 선도했었던 건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해외에 있는 세력들을 별로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점 때문에 당시에 바로 외국에게 중국의 도자기 같은 것을 판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바로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중국의 도자기를 많이 얻고 싶은데 도자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도자기가 되게 많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도자기를 많이 싸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도자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들의 만들었었던 일본 도공의 스승이 바로 조선 도공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가르쳐줘가지고서 일본 도자기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되게 하는데 커다랗게 일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일본이 차지했던 그런 위치를 만약에 조선이 차지했다고 한다면 글쎄요, 과연 우리가 일본에게 계속해서 이제 깨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었을까요? 일제 식민지처럼. 정말 좀 안타깝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발달했던 그 유학이 일본으로 전파돼 가지고서 강항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때 당시에 일본에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전파가 돼 가지고 일본 성리학이 이제 성립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리학이요. 자, 그래서 동감 2번 문화발전, 약탈 문화재와 납치 기술자 등을 이용했었다. 그 다음에 명나라의 경우에는 동감 1번 국력이 약화됩니다. 가뜩이나 이때 당시에 이 명나라의 만력제의 엄청난 그 사치 때문에 국력이 다 기울어서 미쳐버리겠는데 조선을 도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7년 동안 우리나라에게 파견했었던 거의 한 6만 명, 7만 명 정도 되는 이 명나라 군대들은 사실상 전부 다가
여러분들 모병제로 인해 가지고서 모았었던 군대예요. 모병제 군대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월급을 줘야 되는 그 돈이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당시에 명나라의 재정이 엄청나게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하십니다. 거기다가 국가를 위해서 눈꼽만치라도 돈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던 명나라 조정은 바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명나라의 힘이 이후에는 급격하게 약화가 되게 됩니다. 자, 급격하게 약화가 된 그 틈을 타가지고서 만주 지역에 있었었던 여진족은 점차점차 성장을 한 다음에 명나라의 군세가 약화된 그 틈을 타가지고서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빈칸을 찍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빈칸했지만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명나라에게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임진왜란의 결과 엉뚱하게 후금이라는 나라가 커지게 되는 바로 계기가 마련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뒷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수업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